다음 중 유형자산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자, 당해 취득자산의 설치비, 그 다음에 취득세 등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취득자산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자, 제품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자, 당해 취득자산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는 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자, 잠시만 아래로 또 내용 볼게요. 당해 취득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얘는 뭐예요? 내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하는 원가는 시운전비. 시운전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광고 선전비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 광고 선전비는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거죠. 시운전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줘야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판매 수익이다라고 했는데 이 판매 수익은 우리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자,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운전비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원가? 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하는 원가만 취득원가에 넣는 거죠.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공장 건설과 관련한 내역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0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해서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죠. 준공 예정으로 특정 차입금은 54만 원이다. 연이자율 10%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54만 원의 차입금에 대해서 연이자율 1년 단위의 이자가 10%죠.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한 것은요. 12개월 중에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9개월만 지금 현재 차입한 상태예요. 그러면 나의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자본화할 수 있는 거, 자본화 대상이 되는 건 9개월치에 대한 금액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특정 차입금 중에서 12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2만 원 중에서는 그러니까 54만 원을 다 투입하진 않아요. 왜? 이 금액을 가지고 어쨌든 공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 들어가고 나서 남는 돈 가지고 뭐 할까 고민했던 거죠. 이걸 가지고서 연 6개월간 연 8%의 투자 수익률로 투자를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간이다라고 했으니 2022년에 6개월, 차입한 이후에 6개월이겠죠. 그래서 12분의 6개월만큼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54만 원의 10% 5만 4천 원. 자, 그 다음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시면 4만 500원이 되나요? 자, 4만 500원에다가 여기 12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8%다라고 하는데 요거 12분의 6 해야 되니까 저는 4%로 계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바로 4,800원. 그러면 4만 500원에서 4,800원을 차감하시면 35,200원이다 라고 나오네요. 700원. 35,700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35,700원이 바로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에 들어갈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차감하도록 하는 거죠. 자, 건물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은 제거해서 처분 손실로 반영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건물과 관련해서 지금 아래도 나와 있지만 사용 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건지 아니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건물을 철거인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쓰던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10억짜리 건물이었어요. 얘가 감가상각이 8억 원이 된 상태였어요. 장부금액 2억 원의 가치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과 관련해서 내가 철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참 쓰던 건물이에요. 그럼 쓰던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10억짜리가 사라집니다. 이 건물의 감가상각이 8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받는 돈도 없이 그대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하게 되면서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받는 돈을 써야 되는데 받는 게 없어요. 왜? 철거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철거할 때 그냥 철거가 안 되잖아요.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러면 돈 내야 되면 이렇게 현금 1억 원을 더 들여서 철거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회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그냥 다 같이 1억 원까지 하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얘는 이제 유형자산이 아니잖아.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따로 철거 비용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회계 기준서는 단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지 어떤 비용 계정으로 쓰세요라고 지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철거 비용으로 계상하세요라고 하면 계정 과목에 철거 비용이 들어있으면 철거 비용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쓰라는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쓰시면 되겠죠. 왜냐? 우리에게 계정 과목을 딱 이걸로 쓰세요 라고 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롭게 내가 등록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등록해서 쓰세요 라는 제시가 없으면 그럼 철거 비용도 없는데 뭐라고 쓰지?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봐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이제 사용 중인 건물이었던 거죠. 내가 쓰고 있던 거. 그래서 회사의 재무상태표 안에 건물도 있고 그다음 그의 감가상각도 계상이 된 경우들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토지를 샀는데 여기에 건물이 박혀 있었는데 이 건물 정말 말 그대로 알박기 한 거. 실제로는 정말 가치도 1도 없는 거. 그래서 이 건물 사자마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철거를 바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건물을 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더라는 거죠. 사실 내가 필요했던 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했죠. 물론 토지값도 냈대요. 그리고 건물값도 냈대요. 그러면 모두 다 우리는 뭘로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토지로. 왜? 어차피 이 건물은 토지를 사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일 뿐이에요. 사자마자 바로 철거 들어갔죠. 자,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철거 비용도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이렇게 넣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토지를 내 손에 넣기까지의 들어간 비용들이 모두 다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구입 후에 즉시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건물에 대한 가치는 제로인 거죠. 모두 다 토지를 위해서 낸 돈이에요. 자, 조심할 점은 토지의 재산세. 얘는 취득한 이후에 내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이 있죠. 건물의 철거 비용은 취득원가에 넣을 거예요. 내가 쓴 돈이니까. 뭔가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쓴 돈들은 다 취득원가에 넣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존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면서 이 폐자재가 나왔고 그걸 매각을 하니까 내가 100만 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각 대금은 내가 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건물의 철거는 7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순수하게 내가 부담했던 돈은 60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토지의 취득가격 8천만 원에 취득세 368만 원을 더해주시고 등기비용 40만 원에 대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600만 원만 뭐를 차감한 거예요? 이 매각 대금을 차감하고 600만 원만 더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더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죄송합니다. 자, 나오는 금액이 9,008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모두 다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네요. 지금 보시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취득 대금, 중개 수수료, 취득세, 철거 비용 들어가지만 재산세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매각 대금은 어떻게 해줘라? 차감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철거 비용에다가 매각 대금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는 300만 원의 비용만 발생을 한 거다. 자, 4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중개 수수료 1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 110만 원에 300만 원까지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여러분들 얼마 나와요?
4,510만 원이 나오나요? 4,510만 원이다 라고 해서 보기 2번이 정답. 자, 앞에 있는 문제를 잘 푸셨다면 뒤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쉬웠던 유형이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경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을까요?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존의 건물이 있었지만 토지랑 같이 취득을 했고 그리고 그 건물을 바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와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 우리가 공정가치 시가로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로 본다고 했고요.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이미 쓰고 있어요. 취득한 이후에요. 그리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취득원가로 넣지 않는구나. 이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광고 선전비겠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얘기할 때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문제에서 답 잡기가 쉬워요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 건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낡은 창고를 7억 원, 토지 가격은 5억, 건물은 2억 원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과 토지 정지 비용을 지출했고요. 잔존 폐물을 처분하면서 이렇게 대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할 점. 이게 함정인데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을 써야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쓰는 거죠. 근데 얘는 건물을 쓰지 않아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산 기억은 있겠지만 장부에는 건물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저 7억 원이 모두 다 토지 때문에 쓴 돈인 거예요. 그 건물이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역할을 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오자마자 바로 철거 들어갈 거예요. 자, 철거 비용 2,000에 토지 정지 비용 2,800 거기에다가 500의 매각, 자, 처분, 잔존 폐물을 매각하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쓴 돈은 얼마냐면 철거 비용 2,000에다가 800의 정지 비용까지 해서 2,800을 쓴 줄 알았지만 500만 원의 매각 가격을 우리가 고려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쓴 돈은 2,3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2,300만 원만 취득원가에 넣도록 하자. 그래서 7억 2,300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7억 2,300의 토지 가격만 쓰시면 됩니다. 건물은 가치가 없다. 왜? 취득하자마자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취득 가격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넣어줘라. 자, 그 다음 볼게요.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입니다. 자, 동종자산의 교환이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동일한 가치, 동일한 쓰임을 가지고 있던 자산을 서로 맞교환할 때고요. 이종자산의 교환이다 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가치의 자산을 맞교환할 때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동종자산의 교환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차량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반떼랑 그 다음에 K3다 라고 하는 것들 CC수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더라. 그리고 연식도 동일하더라. 그리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둘을 부르는 가격도 동일하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반떼 있던 사람이 주고서 K3를 받아온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동종자산의 교환이겠죠. 근데 아반떼랑 여기에다가 K9이다 라고 해서 받아오게 되면 서로 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경우들은 이종자산의 교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공정가액이 비슷한 자산을 교환했을 때는 동종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이종자산으로 교환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요. 자, 취득 원가에 대해서는 동종자산의 교환이다 라고 하면 동종자산의 교환은 내가 제공한 자산. 근데 이거는요. 이종이든 동종이든 다 똑같아요. 내 위주예요. 내 위주. 걔가 그 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위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종자산의 교환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종자산의 교환이다라고 하면은 이종자산의 교환은 공정가액이다라고 해서 내가 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분한테 얘기 들은 건데 본인은 이렇게 외웠대요. 추울 때 동장군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동장, 이공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셨다고 하는데 동장군, 이공계.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이 동종자산의 교환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준 자산의 장부가액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100만 원짜리였고요. 감가상각이 30만 원짜리였어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장부가격이 70만 원짜리였죠. 자, 내가 차량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나는 역시나 차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시가는 동일한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내가 주게 되는 옛날 차량의 가격 100만 원, 그 차량과 관련해서 내가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은 감가상각 30, 그럼 새로운 차량의 가격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고민할 거 없이 바로 70. 장부 가격이 새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라고요. 서로 동일한 가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그 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감가상각을 얼마나 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내 위주로 나머지 차액을 가져다 쓰시면 돼요. 이렇듯 동종자산의 교환은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이런 식으로 딱 일치하게 되니까 처분 이익이라든가 처분 손실이 발생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서로 똑같은 걸 맞교환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지우개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도 똑같아 보이죠? 이 똑같은 걸 서로 맞교환했단 말이에요. 얘가 손해봐요? 얘가 이익 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똑같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동종자산의 교환이에요. 자 그런데 말은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차를 주면서 돈을 더 냈대요. 얼마나 더 냈어? 라고 했더니 현금을 한 40만 원을 더 줬더래요. 자, 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주면서 이렇게 새로운 자산을 받아올 때 그냥 받아오지 못하고 현금을 더 줬을까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주는 자산이 뭔가 제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쫄리니까 내가 더 하찮은 걸 주니까 상대방에게 웃돈을 더 주면서 내가 새로운 자산으로 바꿔오는 거겠죠. 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금의 수수액이 있다면 어떻게 자산의 취득원가가 바뀌게 되는지 이런 걸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자산의 교환에 따른 현금의 수수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가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산의 교환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따른 현금의 수수액이 유의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동종자산의 교환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30만 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자산의 차량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70으로 기록을 했지만 막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시가가 70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70, 70짜리를 교환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냥 70으로 넣었겠지만 여기서 이 과정에서 내가 현금을 40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자산에 대한 이 가치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고서 70에다가 40을 더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110으로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죠. 자,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준 이유가 내가 준 차량의 장부 가격은 70이었지만 얘 실질적 가치는 시가는 이보다 못 미치는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가가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였대요. 장부에는 70이라고 적혀 있지만 시가가 30만 원짜리다 보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금 40을 더 주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70만 원짜리 자산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현금의 수수액을 고려하고 나서 보니 차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여기 140인데 여기에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40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차량에 대해서 처분하면서 보게 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차량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현금의 수수액의 액수 자체가 그냥 티끌만큼이 아니라 좀 가치가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종자산이 아닌 이종자산의 교환이 될 거면서 이종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 손익도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를 줬고 감가상각이 30이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자산에 대해서 A라는 자산의 감가상각이 이렇게 기록이 된 상태에 그 다음에 B라는 자산을 받아야 돼요. 근데 B라는 자산을 받을 건데요. B라는 자산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현금을 30만 원을 더 받게 되었대요. 자, 왜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이 자산의 가치는 현재 내가 받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가치냐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준 자산의 시가에 현금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럼 이 자산의 시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뭐 장부가액과 똑같이 70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그럼 내가 준 자산의 시가가 70짜리인데 왜 상대방이 나한테 현금을 30을 더 주었을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자산의 가치가 조금 딸리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더 주겠지.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자산의 가치는 얼마인 걸까? 아, 40만 원짜리 가치의 자산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시가가 변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준 자산의 시가가 장부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상 시가가 뭐 예를 들어서 90짜리였더라. 근데 90짜리 시가의 물건을 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비슷한 수준의 물건을 준다고 했지만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30을 더 추가로 줬대요. 그러면 내가 시가 90짜리를 줄 때 상대방이 나한테 30만 원을 웃돈을 더 얹어서 물건이랑 같이 줬다라는 건 그 사람이 준 물건의 가치가 얼마짜리밖에 안 되니까 60짜리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이렇게 준 거였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밸런스 차이를 보고서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20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장부 가격은 70짜리였잖아요. 근데 그 자산이 장부는 70이었지만 시가는 90짜리였던 거죠. 그래서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비싼 거 갖다 팔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에 돈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처분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새 자산의 취득 원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